네, 2014년 청머해도 벌써 9개월이 지나고 4분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남은 하반기 한국 경제 전망 알아보고요.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합니다. 그에 대한 해답 리딩투자증권 김재호 센터장으로부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좀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 시장부터 좀 살펴볼게요. 예. 네. 미국 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실제로 좀 상황이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피셔 연준 부의장이 경고한 대로 또 대침체가 오는 건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미국 경제는 사실 뭐 연초에 그 한파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웠던 그런 부분 감안하면 올해는 어떻든 작년 연말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부진한 그런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1분기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 그 반작용으로 4%대 성장률도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경기 회복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지난 8월 잭슨홀 미팅에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존과는 약간 다른 성격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고용의 어떤 가시적 회복 없이도 통화 정책 바꿀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가 됐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 열릴 FOMC 회의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시장에 지금 기대라기보다 약간 우려는 좀 그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회복 강도는 미약하다 했지만 어떻든 뭐 그 2007년을 바닥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워낙 오랜 긴 기간 동안에 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7년 이상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 이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돈이 상당 부분 이제 금융시장 안에만 묶여 있다 보니까 뭐 인플레나 이런 게 상당히 제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실물적으로 빠르게 옮겨가게 되면 그 인플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걸 좀 사전적으로 좀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환경을 감안할 때는 그 조기금리 인상을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한 가지 변수가 되어버린 게 그 지난번 ECB에서 그 금융 완화 정책을 좀 더 강한 정책이 나오면서 유로화가 너무 약하게 가버린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실제로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좀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FOMC에서 매파적인 성격의 발언들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우려들이 나오면서 이제 각국의 통화 정책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미국 통화 정책의 방향성 또 조기 금리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조기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내년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한 4월, 6월 정도에 이제 금리가 인상될 거다 이렇게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빠르면 3월에도 이제 가능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금리가 언제 인상하느냐 이거보다 이제 금리 인상한 이후에 그게 그 과거처럼 예를 들어 뭐 5%, 6%까지 올릴 건가 아니면은 그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대로 지금은 올린다 하더라도 한 2% 정도까지 올리고 그 올라가는 과정도 상당히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뭐 이럴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그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그 시기보다 폭과 기간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렇게 유념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도 중요하지만 폭과 또 그 기간 그 올리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달 예정대로라면 이제 테이퍼링이 종료가 됩니다. 1, 2차 양적 완화 종료 때 굉장한 금융시장 위기를 겪었거든요. 혼란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이제 뭐 테이퍼링 종료 그것만 놓고 보면 사실은 그 작년에 우리가 예비고사를 한번 친 셈입니다. 작년 6월 달에 버냉키 의장이 그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이머징 마켓이 크게 한번 요동을 친 적이 있죠. 그랬던 경험도 있고 해서 그리고 10월에 이제 그 양적 완화가 종결될 거라는 건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네. 알려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22가 내놓고 있는 그 패키지가 워낙에 또 광범위하게 또 돈을 푸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그 10월에 그 테이퍼링 종료 이거는 크게 그 시장에 임팩트를 주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별다른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뉴욕 증시의 거품론이 사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금 시장은 계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미국 주식은 좀 비싼 건 사실이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조정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일단 그 PER 기준으로 보면 S&P 500 기준으로 공표이익 기준으로는 1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S&P 500 말고 그건 500개의 대형주인데 네. 뭐 중소형주까지 확장해 보면 미국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은 20배 중반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그리고 워렌 버핏이 뭐 가끔 얘기하는 그런 그 시장의 그 버블 여부를 판단할 때 네. GDP 대비해서 그 각국의 시가총액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을 놓고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이 그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그 130%를 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2007년 고점 때 그게 125%였거든요. 네. 물론 2000년 고점 때는 170% 정도까지 이제 상당히 높은 거품을 보인 바 있는데 그런 걸로 봐도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물론 이제 미국 그 주가의 그 강세론자들은 그 지금 금리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주가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된다는 그런 이론을 펴고 있긴 하지만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그 조정 없이 왔기 때문에 쉬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 미국 증시 조금 이제 상단에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유럽중앙은행 ECB가 깜짝 금리 인하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예, 그동안 뭐 그 ECB가 기본적인 스탠스는 완화적인 스탠스였습니다만은 그 우크라이나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유럽 경제가 좀처럼 회복을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정책이 조금 그 미국은 조금 긴축적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네. 유럽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국 시장에는 조금 더 오히려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의 어떤 고평가 부담,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어떤 긴축과 관련된 유동성 그 위축 우려를 네. 어느 정도 좀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는 조금 우호적이다 네. 이렇게. 반면에 이제 환율적인 네. 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반대죠. 워낙 그 유럽도 그 우리의 수출 경쟁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같은 예, 경우에 그렇습니다. 독일차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많이 예, 이제 맞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앞으로 뭐 ECB의 어떤 금리 인하가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좀 우리나라에는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예, 예. 해주셨네요. 미국과 유럽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우려하는 것이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예. 네. 이 디플레이션 우려해서 우리가 자유롭지를 못한데 중앙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뭐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지만 뭐 지금까지 대응한 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그건 잘했다 못했다의 평가를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워낙에 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 정책들이었으니까요. 뭐 양적 완화나 지금 그 유로존에서 펴고 있는 그런 그 TLTRO 그 이후에 뭐 그 ABS 매입 그리고 마이너스 예치금 금리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인데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고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워낙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네. 이 부분이 이제 디플레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잠복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실물 경제로 옮아 가버리면 그 예를 들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아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그 정책적인 그 메커니즘이 작동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투자은행들로 하여금 그 원자재와 관련된 그 파생 상품 거래를 조금 제약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그 원자재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금융 쪽의 과잉을 실물적으로 옮겨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 메커니즘이 작동한 건데 이런 부분이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또 직면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했냐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금리를 예. 2.25%로 기존대로 유지하는 예. 결정을 내렸던데요. 사실 그동안에 미국, 일본들,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푸는 정책들을 예.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우리나라만 그동안 계속 좀 돈을 안 풀고 있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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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우리 원화만 좀 강세 현상으로 예.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남들은 다 퍼내고 있는데 예. 그 물이 다 여기로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이제 경제 여건이 이제 틀려서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 금융위기 이후에 뭐 그 일부 유럽 국가나 미국이 겪은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 문제도 상당히 아직 심각한 그런 네. 수준이고 하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그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에 우리도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네. 금리 인하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지난번 금리 인하를 한번 했는데, 실제로 그 금리 인하 한번 할 당시만 해도 그 정도면 되었다. 이제 그런 시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22가 그 예기치 않게 추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 추가 양적 완화에 관한 그런 얘기까지 네, 나오면서 유로화가 지금 뭐 1.29까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환율 측면에서 이제 금리 인하 압력을 우리가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한국은행이 실질적으로 이게 추가 한 번 더 행동이 옮길지 이거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 미국, 유럽 증시에도 뭐 영향을 받지만 특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지표들이 약간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기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최근에 나온 PMI 지표 이런 거 보면 제조업 쪽은 조금 안 좋은 걸로 나오고 비제조업은 또 괜찮은 걸로 나오고 좀 이게 혼재되는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도 그 부동산 버블이 지금 서서히 꺼지는 그런 과정에서 경기가 그렇게 활력 있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어떤 과도한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부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경제 자체도 그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그 구조적인 변화를 정책 당국에서 꾀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어떤 강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표가 조금씩 그 약한 모습 보일 때마다 그 나왔던 미니 부양책은 계속해서 나올 거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어떻든 대응할 수 있는 툴을 갖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크게 많이 걱정할 그런 부분은 아니다.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선을 좀 좁혀가지고 한국 증시 좀 알아볼게요. 최근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 한국 증시 조금 오르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 좀 주저앉았거든요. 네, 향후 초이노믹스 2탄 기대감 좀 가져도 될까요?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에 관한 얘기들도 많지만 어떻든 우리나라도 그런 뭐 어떤 아베노믹스나 뭐 그런 거랑 비교해서 지금 초이노믹스를 얘기하는데 그게 박근혜 노믹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좀 강한 몰핀 같은 게 필요한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 정책을 내놓았던 거에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집행되지 못한 부분도 많은데 네. 여기서 그 반등의 강도가 미약하다면 아마 추가 대책도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추가 조치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예. 네. 오히려 이제 지금 뭐 중소형주 펀드에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더라고요. 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에 금년 들어서 시장만 놓고 보면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과다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오히려 많이 저평가된 부분이 있고 개별 종목을 놓고 보면 오히려 좀 저평가된 대형주에 좀 관심이 쏠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특히 배당과 관련된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이어질 거다. 네. 그런 부분은 개인이 투자하기는 힘드니까 펀드로 이렇게 투자하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